시장 예상과 다르게 조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 현재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0%. 하지만 직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모두 다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ECB가 금리 인하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6월이긴 하지만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2분기가 코앞이에요. 네. 네. 시간 진짜 빠르죠. 올해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3월, 유독 그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2분기가 진짜 코앞인데 또 마침 맞게 1분기 동안 달리던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료가 좀 부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쉬어가는 게 맞나요? 3일째 쉬면은 조금 쉬는 거 아닙니까? 다들 미국 이제 증시 중심으로. 네. 1분기 뭐 예상외로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네. 2분기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네.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승 궤도는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뭐 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네. 유지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뭐 비중을 늘릴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때 계속 담아 놓으시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위험 자산들 가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결론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상승 궤도는 유지할 것이다. 특히 시점을 말하자면 미 대선 이전까지는 이전까지, 네.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럼 지금을 건강한 그냥 조정 정도로 네, 보는 게 네, 저는 그렇게 좋을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네요. 네. 일단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하면 FOMC일 네. 텐데요. 어떤 부분 좀 보셨는지 결과적으로. 네. 저는 3월 FMC가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월 FMC가 사실 시장에 던져준 메시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 수순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보통 분기 3월, 6월, 9월, 12월에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 조정을 통해서 연준은 가이던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지표 전망이 지난해 12월과는 약간 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기존 수치보다는 상향 조정을 하고 또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렸죠. 다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이는 방향으로 보여줬었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 이런 경제지표 전망은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는 해석으로 연결될 여지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정도로 좀 해석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최종 정책 금리. 네. 중위값은 기존 4.6%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레인지 하단 기존에 3.9%였는데 이를 4.4%로 상향 조정을 했죠. 결국 기존보다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레인지의 그 움직임의 폭을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고 어느 정도의 횟수 그리고 올해 최종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 여부를 분명히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6월 달 처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 총 3번. 물론 이제 인하하는 시점이 약간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는 사실 통화정책 변경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7월, 9월 이렇게 3번 정도 연속해서 25pp씩 인하를 한 최종 정책 금리가 올해 4.5에서 4.7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6월 인하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물가 지표를 보면
그동안 동계 기간,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달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높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근데 4월부터 발표되는 이제 3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동계 계절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발표되는 3월 물가 지표, 5월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계속 오름폭을 줄여나간다고 하면 연준은 분명히 5월 FMC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적으로는 4월 발표되는 3월 물가지표 결과가 5월 F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2분기 때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한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6월이 가장 네. 수석님 생각이 유력하지만 네. 이게 당겨질 여지도 있다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계속해서 뭐 흐름이 그렇잖아요. FOMC 끝나고 나면 그동안 침묵 기간에 있던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쏟아내는데 그 첫 스타트를 이번에 라팔 보스틱 총재가 끊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2회 인하, 여름 첫 인하를 주장했었는데 이거를 1회 인하, 올해 후반 인하, 첫 인하로 의견을 좀 약간 더 매파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연준과 시장의 지속적인 그동안 해온 이런 균형 잡기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이런 얘기들은. 그런 해석도 일부 맞는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뭐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사실 통화 정책을 두고 본인이 중점을 두고 잣대로 삼는 키 인디케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연말 정도 계속 딜레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 그리고 시장 금리가 높은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책 금리 5.25에서 5.5는 연준이 직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점 2.5%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결국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경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초과저축액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초과저축액도 분기별로 보면 계속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줄여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를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과저축액은 소진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체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연준은 올해 5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해 연말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준이 160pp 정도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75pp 정도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미국의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좀 빨리 인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5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유력한 건 6월이다. 기본적으로는 네. 6월이지만 물가지표 동향이 만약에 네. 2개월 연속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게 4월 발표되는 3월 물가지표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FO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리스크의 균형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내리거나 너무 늦게 내리거나 둘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균형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올해 인하 쪽으로 미국이 방향을 잡을 건 자명하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 아닙니까? 사실 네.
최근에 이제 스위스가 제일 금리 좀, 인하를 네. 단행을 했는데요.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해 연준보다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조금 더 이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ECB가 6월 정도 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 역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시장에서는 4월 정도 염두에 뒀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3월 달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ECB가 6월이 아니라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가 중점이 되겠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이 그림 자체는 사실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 그리고 ECB 그리고 연준 캐나다 그리고 영국 순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ECB 관련된 리포트를 최근에 쓰면서 시장 예상과 다르게 조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로존의 분기별 GDP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0%. 하지만 직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전반적인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 경제의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ECB가 이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 1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는 근원 물가가 이제 ECB가 추구하고 있는 중기 물가 목표 수준에 부합할 정도로 눈높이를 좀 맞춰주고 있다는 그 문구를 이제 넣기 시작을 했고요. 3월 통화정책 회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뭐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모두 다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ECB가 금리 인하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ECB가 4월 달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6월이긴 하지만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가 연준보다 한 발 빠르게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석님 의견이시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씩 다 당겨진다고 수석님 네. 이제 논리처럼 된다면 연준은 5월, 네. ECB는 4월 이렇게 네. 된다면 네.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에는 우리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걸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던 상황인데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인되어야 이제 한국은행도 후행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명한 거는 올해 한국은행은 3분기, 저는 한 7월 정도 25pp 정도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최저점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가 8, 9, 10 3개월 연속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놓고 온다고 하면 다시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 부분들은 이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요건 하나를 충족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부진한 부분들을 결국 수출,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특히 반도체 품목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하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픈 니즈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정도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PC 가격 지표 그리고 뭐 연준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주 후반 정도에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 관련돼서도 그렇고 PC 관련돼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2월 PC 물가 그리고 직전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는 다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계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월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전월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PC 예상치는 1월 수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게 모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소비자 물가 전체를 그대로 밟아나가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큰 의미는 두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동계 물가 지표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발표되는 3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로 좀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월 PC, 근원 PC 결과가 전월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주목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 미국 증시가 3일 동안 좀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 바탕에는 그래도 PC 결과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결국 PC 결과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또 물가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 증시는 산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표까지는 살짝 예상대로 네. 뭐 나오거나 높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인 영향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네네네.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 이 최근 상승했던 강력한 모멘텀은 뭐니 해도 빅테크, AI일 텐데 이건 최근에 뭐 시장 조정받으면서 약간 또 주춤한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조정이라고 하기도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2023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네. 그 AI 관련된 기업들 23개 정도 되는데 기여도가 65%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내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 이거에 아닌 기업들의 주가에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주가가 오름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I 이 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AI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실 과거에 경제의 사회적인 변화를 이끄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AI 붐 역시 사실 생산성을 높이는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성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기술의 도입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껏해야 초기 단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입력을 해야 AI 관련된 결과값이 산출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의 성장성 상당히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지수에 12개월 선행 PER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거의 60배가 넘어갔고요. 그때 당시 주도했던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60배에서 90배 정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30배 초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PER 배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감은 있지만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상용화의 속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최종 단계 수준에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그니피센트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기업들이 개척에 나가 AI 이 파일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먹을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M7도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앞두고 미국 증시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 증시도 어떤 포인트로 덩달아 봐야 되는지 어제부터도 보면 한국 증시도 좀 변화의 네네. 조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네.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실질 정책금리가 양면값으로 바뀐 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위험자산들 가격들은 여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 항상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실질 중립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물가 오름폭은 줄어나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지금 현재 4.0에서 4.3% 범위에서 움직이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월 FMC 이전까지는 3.8 전후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3% 정도까지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축에는 이제 성장주가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 변함이 없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술적인 상단을 좀 돌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단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 정도 되면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의 수요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의 감산을 통한 재고가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2분기 이후부터는 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2,900을 향해서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보다는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을 좀 줄여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리스크로 보고 있는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올해 1월, 2월 반도체 가격이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거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의 코스피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향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아쉽게도 2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 역시 소외되지 않고 동일한 속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체크해 봐야 될 두 가지 리스크랄까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